필리핀은 72시간 내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중국이 충격적인 선전포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협박에 필리핀의 동맹국이라던 미국도 내일 아니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칼을 빼든 지 24시간 후 상황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신의 한 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11월 중국 해군 함정 37척이 필리핀 팔라완 서쪽 시비에리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리진웨이는 제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명하면 아무도 안 다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냐고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탁 치지도 않았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유지한 채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사람보다 조용히 목을 조이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나르도 산토스입니다. 필리핀 국방부 차관보이자 이 나라의 해양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친미파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안보학 박사를 받았으니 겉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 우리를 전략 지형도 위에 꽂아놓은 말뚝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2025년 11월 14일 오전 10시 마닐라 말라카냥 궁 회의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외교 협의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항복 의식과 다를 게 없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은 에어컨이 풀 가동 중이었는데도 묘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리진웨이, 중국 외교부 남해 담당 특별대표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는 그야말로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이 자리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는 것처럼요. 각하, 베이징은 더 이상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최종안입니다. 저는 곁눈질로 그 내용을 훑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남중국해 해양경계협정 최종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협정이 아니라 조용한 병합선언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 스카버러 암초를 포함한 분쟁 해역 전 구역에 대한 필리핀의 접근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할 것. 우리 어민들이 수백 년 동안 고기를 잡아온 그 바다를 종이 조각 한 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영원히 이르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항, 팔라완 서방해저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수익의 45%를 중국 국영 기업에 귀속시킬 것. 우리 땅 밑에서 나오는 자원의 절반 가까이를 그냥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개발이 아니라 수탈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 팔라완 섬에 위치한 미군 순환주둔기지를 18개월 이내에 자진 폐쇄할 것. 이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방패를 버리면 언제든 칼을 들이댈 수 있으니까요. 중국과 필리핀은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리진웨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거든요. 그 한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언젠가 떠나더라도 우리는 남는다. 저항하면 고통받는다. 고통이 싫으면 서명해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게 협박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중국은 2012년 스카버러 암초 사태 때 이미 우리 어선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2016년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을 때 중국은 판결문 한 장을 그야말로 휴지처럼 구겨서 무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제사법기관의 결정을 코웃음치고 무시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경함정들은 우리 보급선이 남사군도의 필리핀 해군 기지에 식량과 물을 전달하러 갈 때마다 진로를 막고 물대포를 쏘아댔습니다. 녹슨 함정 한 척에 타고 있는 우리 병사들 앞에서요. 고의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부상자가 나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나라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물을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흥분하면 지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가장 치가 떨리는 건 중국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예산은 연간 약 3조 원 수준입니다. 중국 국방 예산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우리가 보유한 전투함 중에는 미국이 한국전쟁 때 쓰다 버린 퇴역함을 불화받아 운영 중인 것도 있습니다. 국제법도, 외교적 항의도, 유엔 결의안도 전부 그들 앞에서는 솜사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왔습니다. 70년이 넘는 동맹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가진 환상은 오래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확히는 2013년 11월에요. 슈퍼태풍 하이엔. 지금도 그 이름을 들으면 속이 쓰립니다. 레이테 섬을 비롯한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였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15km에 달했습니다. 집들이 종이처럼 날아갔고 해안과 마을이 해일의 통째로 삼켜졌습니다. 사망자만 6,3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당시 국방부 긴급 지원팀으로 레이테 섬에 직접 파견됐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미국이 항모 전단을 보내줬거든요. 조지 워싱턴호. 수천 명의 미 해군 병력과 헬기 수십 대가 구호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역시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지 딱 72시간 후였습니다. 파나이 섬 북서부 해안 마을에는 아직 고립된 생존자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식량도 물도 의약품도 없는 상황이었고 접근로가 끊겨서 우리 지상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군 연락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연료 재보급을 위해 오키나와로 회항해야 합니다. 작전 규정상 불가피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규정. 작전 규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간다는 겁니까? 제가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항모 전단은 연기를 내뿜으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그 마을에서 건져 올린 시신의 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2배가 넘었습니다. 구원자라 불리던 그들의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기 워싱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형 태풍 피해 지역 구호 예산을 두고 의회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료비도 아까웠던 거죠. 이래도 우방이라고요? 이래도 동맹이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말라카냥 궁 회의실에서 저는 그 기억을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중국이 한포를 겨누고 협박문을 들이미는 동안 미국은 어땠을까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 국무부에 긴급 지원 요청을 보냈을 때 돌아온 공식 답변은 이랬습니다. 남중국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합니다. 외교적으로 포장된 그 문장의 속뜻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서지는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중국과의 직접 충돌은 싫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미국도 자국민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 냄새를 맡아봤더라 생각했는데 문득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일어나야 했던 그 나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위에서 충돌할 때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남의 손을 빌려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필리핀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가진 것보다 빼앗기는 게 더 많은 나라.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국제사회가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나라. 그 서러움을 한국인들은 이미 겪었고 저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리쥐네이가 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는 일어서면서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없고 아쉬워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서명할 것이라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 오만함이 방 안 공기를 가득 채우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라. 이 나라를 살려라.
저는 천천히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습니다. 위성암호 전화기였습니다. 단축번호 한 번에 저장된 이름은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재혁. 이 사람이 없으면 지금 제가 쥐고 있는 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72시간. 저 함정 37척이 시계처럼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 여기서 나왔는지를 설명하려면 일단 시계를 과거로 돌려야 합니다. 사실 리즈네이가 협정문을 테이블에 내려놓기 훨씬 전 저는 이미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아대던 그 무렵부터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외교 채널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이기려면 판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인근의 이름 없는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일부러 고른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5성급 호텔은 감시 카메라가 많고 출입 기록이 남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면 오히려 평범한데 숨어야 하거든요. 방 안에는 에어컨이 덜덜거리며 돌아갔고 복도에서는 세탁물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라기엔 좁고 창고라기엔 밝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문이 열리는 순간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기대했던 건 007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날카로운 눈빛에 맞춤 정장, 손목에는 위성시계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특사 이성민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 IT 팀장처럼 생긴 40대 중반의 아저씨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지만 가방은 낡은 서류 가방이었고 양복은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악수를 했는데 그 손이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사무실 사람이 아니라 현장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힌트였는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특사가 낡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면이 떠올랐습니다. 얼핏 보면 해상풍력 발전기 기초 구조물 시공 계획도처럼 보였습니다. 수중에 박아넣는 콘크리트 파일 배치도, 해류 데이터, 조류 분석표 같은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민간해양공사 서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발전소 공사 설계도처럼 보이는데요. 이성민이 살짝 웃으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레이어가 하나 더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구조물 외피 아래로 완전히 다른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해저 바닥을 따라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중 음향 센서 배열, 수동소나 수신기 체계, 저주파 데이터 중계 노드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초처럼 생긴 구조물 안에 감시 장비가 들어가고 발전기 기초처럼 보이는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 통신 중계기가 심겨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물 아래에만 존재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게? 산호초 네트워크입니다. 그 이름이 딱 맞았습니다. 산호초는 겉으로는 그냥 바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수천 종의 생명체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생태계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숨쉬는 것. 그게 정확히 이 시스템이 하려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뭐가 다릅니까? 이성민의 표정이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미국은 위성을 팝니다. 하지만 그 위성의 암호키는 NSA가 쥐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접속을 끊으면 우리는 장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반면에 수중망은 다릅니다. 물 아래는 위성도 못 봅니다. 중국 정찰 위성이 하루에 팔라완, 상공을 몇 번씩 지나가도 해저 30m에 뭐가 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즉, 이 시스템의 열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리핀이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독자적인 감시망, 남의 허락 없이 작동하는 눈,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수치도 놀라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탑재되는 수중 음향 탐지 시스템은 해상 상태 3등급 이하 조건에서 수중 30km 이내를 항행하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최신형 스텔스 잠수함도 소음 저감 코팅을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프로펠러와 기어박스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음향 스펙트럼까지 지울 수는 없거든요. 한국기술진은 그 주파수 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적함 식별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놓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탐지가 아니라 누구인지까지 특정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왜 이런 걸 못 만듭니까? 이 특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이런 걸 만들 생각도 못 해봤을 겁니다. 미국은 항모 전단을 움직이면 되는 나라고 중국은 억지력 자체가 무기인 나라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대국이 전략 자산을 움직여주길 기다릴 수 없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7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기술이 쌓인 겁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유독 한국한테는 잔인한 편이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잔인한 필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진 그 순간부터 한국은 단 한 번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전이지 종전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 상태가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8년에는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서울 한복판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1983년에는 버마 아웅산에서 대통령 암살, 미수 폭탄 테러가 일어나 장관 4명을 포함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1987년에는 민항기가 공중 폭파됐습니다. 2010년에는 서해에서 해군 초계함이 어뢰에 맞아 침몰하며 장병 46명이 전사했고 그해 가을에는 연평도가 포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해군은 기존 수상함 탐지 중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잠 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지상군과 해병대의 지금 체계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두드려 맞을 때마다 그 부위를 더 두껍게 만드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방산 수출 통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2006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2022년에는 17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6년 사이에 70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K2 전차는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1을 제치고 선정됐고 K9 자주포는 현재 9개국이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폴란드, 호주, 인도, 이집트가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한국보다 군사 예산이 몇 배씩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고른 겁니다. 값이 싸서가 아니라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이성민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째 전쟁이 멈추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 번도 안 멈춘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멈출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준비하는 거요.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숨 쉬는 거랑 같아요. 저는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구호도 첨단 기기를 자랑하는 퍼포먼스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싸워온 사람의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은 눈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 아래에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꺾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꺾였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를요.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더 깊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팔라완행 소형기 탑승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도면 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인지를요. 그렇게 팔라완 서방해역에 도착한 건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무렵이었습니다. 소형기에서 내려 다시 쾌속정으로 갈아타고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야에 들어온 배 한 척, 겉으로는 평범한 어업 지원선이었습니다. 안테나 몇 개, 크레인 하나, 갑판에 어구처럼 보이는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선치고는 좀 크고 화물선치고는 좀 작은, 딱히 눈길이 가지 않을 그런 배였습니다. 철저하게 지루하게 설계된 모양새였습니다. 쾌속정이 배 옆에 붙자마자 갑판 위에서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거기 사람, 위험합니다. 크레인 작업 중이에요. 비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통역이 귀에 대고 빠르게 옮겨졌습니다.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주황색 구명조끼를 걸친 남자가 손을 크게 저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기름과 녹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바다 햇볕에 까맣게 탄 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일국의 국방부 차관보가 왔다는 걸 알리기도 전에 먼저 비키라고 소리친 그 남자가 바로 최재혁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현장이 바빠도 손님한테 비키라고 고함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초 후 크레인이 거대한 파이프 구조물을 들어올리며 제가 서 있던 쾌속정 바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걸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고함이 무례함이 아니라 빠른 판단이었다는 걸요. 최재혁이 갑판 아래로 내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이성민 특사의 손도 거칠었는데 이 사람 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굳은 살이 굳은 살 위에 쌓인 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20년은 넘게 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바로 보여드리죠. 설명은 갑판 한쪽에 고정된 방수 케이스 노트북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몸으로 균형을 잡으면서도 손가락은 정확하게 화면을 짚었습니다. 최 소장이 오래 이 일을 해왔다는 걸 몸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배 아래에저 28m 지점에 한 번 노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패시브 소나 어레이와 저주파 중계기가 함께 들어가 있고 여기서 3km 반경 안에 총 6개 노드가 연결됩니다. 노드끼리는 수중 음향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수면에 떠 있는 저 부위가 위성이 아닌 독자 암호 채널로 육상 관제소에 전송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탐지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상 상태 3등급 이하 기준으로 자망 중인 잠수함을 약 25km 이내에서 포착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 탐지가 아니라 식별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주력 수상함인 영호호형 구축함, 잠수함, 음향 스펙트럼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해놨거든요. 엔진 소음, 프로펠러 회전음, 기어박스 진동 패턴까지 계함별로 달라요. 새 차도 타다 보면 특유의 엔진 소리가 생기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최재혁은 다시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팔라완 서방해역 전체 지도가 떴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게 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해요. 수중 음향 탐지망, 기뢰 유도 시스템, 레이더 중계 부위.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겁니다. 그가 화면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해저 28m 표시가 된 곳이었습니다. 여기 패시브 소나 어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경 25km 안을 지나가는 잠수함 소리를 다 잡아요. 소리만 잡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함정인지까지 식별이 됩니다. 엔진 진동 패턴이 함정마다 다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목소리 같은 거예요. 아무리 조용하게 걸어다녀도 발소리는 숨길 수 없는 것처럼요. 중국이 그걸 알면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시스템이 격침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들키는 순간 중국이 알아서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중국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잠수함으로 몰래 들어와서 해저 케이블 자르고 수상함으로 보급선 막고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암초에 시설물 세워서 기정사실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필리핀이 못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강철 산호가 깔리는 순간 그 바다에서 중국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점들이 이어지면서 팔라완 서방해역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눈에 그려졌습니다. 방패가 아니라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리는 순간 방패보다 더 강력한 억지력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보이는 적은 움직임이 훨씬 줄어드니까요.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두 수 앞은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필리핀을 도와주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묻고 싶었던 걸 꺼냈습니다. 최 소장, 솔직하게 물어봐도 됩니까? 한국이 이 일을 하면 중국과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생길 텐데요. 최재혁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 정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관보님, 그 걱정은 중국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끊을 수 없는 기술 사슬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산 소재와 장비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 극자외선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OLED, 발광 재료 등 첨단 공정의 핵심 소재들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은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현재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을 외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SMIC가 생산하는 칩은 공정세대로 따지면 삼성과 TSMC보다 5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그 격차를 3년 안에 좁히겠다고 했던 게 2020년이었는데 2025년이 된 지금도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사태 때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한령, 한국 기업 영업방해, 단체 관광 금지. 실제로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만큼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중국 기업들은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단 한 개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아이돌의 콘서트는 막을 수 있었지만 한국산 핵심 소재와 부품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한한령은 조용히 흐지부지 됐고 중국이 먼저 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으르렁거렸지만 뒤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재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기술 협력을 끊으면 중국 전자산업 전체가 6개월 안에 공급망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를 잃는 걸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중국은 알아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저는 그 말이 허풍으로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수치가 뒷받침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가판을 채웠습니다. 그때 최재혁이 작업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꺼낸 건 구겨진 신라면 봉지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전략 회의인지 라면 시식회인지 헷갈렸거든요. 그는 가판 한쪽에 가스버너를 꺼내 냄비를 올렸습니다. 배가 흔들려도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끓이는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배 위에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배 위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입이 따가울 정도로 맵거든요.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 게 있어요. 라면이 끓자 그는 종이컵에 국물부터 덜었습니다. 그걸 저에게 건넸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더니 정말로 혀가 얼얼했습니다. 필리핀 음식도 매운 게 있지만 이건 종류가 달랐습니다. 뜨겁고 칼칼하고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확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맵네요. 그래야 정신이 들죠.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72시간짜리 최후 통첩 앞에서 라면이나 끓이는 이 남자 앞에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최재혁이 한 말이 저를 정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80년대 사우디 해상 플랜트 현장에 계셨거든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라면을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도 안 됐을 때입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중동 바다 한복판에 나가서 몇 년씩 계셨어요. 편지가 오가는 데만 몇 주씩 걸리던 시절이에요. 아버지가 거기서 번 돈으로 제가 공대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바다는 국적을 안 따진다고. 파도 앞에서는 다 똑같이 약하고 파도를 버텨내면 다 똑같이 강해진다고요. 파도가 크게 한번 쳤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최재혁은 라면 냄비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한 쪽 바다 옆에 있는 게 익숙해요.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요. 저는 그 말을 한동안 소화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000. 지금 한국은 $35,000가 넘습니다. 불과 40년 사이에 17배 넘게 성장한 겁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건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공적개발 원조 규모를 매년 늘려가며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나라 사람이 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세대가 중동 사막과 바다에서 피땀을 흘린 게 지금 이 아들을 만들었고 그 아들이 필리핀 바다에 와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위성 화면을 보며 에어컨 회의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이 남자는 파도가 치는 갑판에서 직접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도 세련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다 비우고 최재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가 잠깐 저를 보더니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뭐로 할까요? 바다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이미 첫 번째 노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 겉으로는 그냥 암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강철 산호. 최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면 봉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철 산호 공사가 8개월째로 접어들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이면 공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슬아슬한 날이었죠. 능동형 저주파 어레이.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최종 점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장비가 수중에 있을 때는 어초 구조물과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군사 장비라는 게 어떤 각도에서 봐도 티가 납니다. 위성 사진에 찍혀도 망원경으로 봐도 그냥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잡았습니다. 위성 통과 궤도를 계산해서 감시 공백 시간에 맞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 17분, 제 암호 단말기가 진동했습니다. 왕 소령 접근 중. 7분 후 도착. 왕 리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남해함대 정보부 소속 소령. 이 남자가 어업협력 현황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필리핀 어업부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대동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7분 안에 갑판 위에는 아직 어레이가 절반쯤 올라와서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해하려면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수십 년 동안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약소국을 처리해왔습니다. 세련됐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지만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빌미를 만들고 그 빌미로 강제 조치를 취하고 사상자가 나오면 자위권 행사라고 포장하고 국제기구에는 돈을 찔러서 입을 막는 겁니다. 2012년 스카버러 암초 사태 때 필리핀 어선들을 몰아낼 때도 그랬고 2020년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사망자가 나와도 자국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불렀고 국제항의는 돈과 거부권으로 막았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나라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왕소령이 저 장비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군사시설 설치라는 빌미가 생깁니다. 그 빌미 하나면 중국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적 압박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입에 위에 있는 사람들 전원의 신변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공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최재혁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는 단말기를 보더니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7분이죠. 네. 중국 측 정찰 위성 KH-1031이 이해역 상공을 오전 9시 23분에 통과합니다. 6분 남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위성이 왜 지금 중요한지 최재혁이 설명할 틈도 없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대리, 지금 즉시 어레이 수중 복귀. 2분 안에. 그리고 4번 부위의 열화상 차단막 전개. 그 다음에 조리실에 연락했습니다. 박주임, 냄비 2개 올려요. 큰 걸로. 저는 그 냄비 지시가 뭔지 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요리가 왜 나오는 건지. 2분도 안 돼서 어레이가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어망부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9시 23분, 갑판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어선이 한 척 떠 있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때 최재혁이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찰 위성은 광학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씁니다. 광학으로는 모양을 보고 열화상으로는 장비 열기를 잡아요. 군사 장비는 작동하면 열이 납니다. 아무리 위장을 잘해도 열화상에는 찍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단막을 전개한 겁니다. 그리고 조리실 냄비는요? 저는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냄비가 왜요?
냄비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갑판 일대의 열 분포를 흐트러뜨립니다. 위성 열화상에서 조리 열원이 잡히면 나머지 열 신호들이 배경 잡음으로 묻혀요. 군용장비 열기인지 요리 열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멍해졌습니다. 냄비로 위성을 속이는 남자.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소령 일행이 배에 올라온 건 9시 26분이었습니다. 어레이가 수중으로 들어간 지 정확히 7분 후였습니다. 그는 갑판을 훑었습니다. 어망, 부표, 냉동창고, 용접 장비들. 딱히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조리실에서는 국물 끓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재혁이 왕소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표정이 재미있었습니다. 분명히 긴장된 상황인데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왕소령이 멈칫했습니다. 자기가 예고 없이 기습한 건데 마침 잘 왔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저희 이번 달 조업 데이터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확인해 볼 게 있었는데 중국 측 비교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왕소령이 통역관을 봤습니다. 통역관이 중국어로 옮겼습니다. 왕소령 눈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당당한지 파악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재혁이 방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해역에서 8개월 동안 수집한 해류 데이터입니다. 수심별 수온, 염도, 조류 방향.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9월 이후로 이 해역 북동쪽 경계 부근에서 이상한 음향 반사 패턴이 잡혔거든요. 반복적으로요. 왕소령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이건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음향 반사 패턴. 잠수함이 지나갈 때 발생하는 특유의 신호입니다. 자기네 잠수함이 이 해역에서 한국 민간 업체 장비에 잡혔다는 소리였으니까요. 물론 저희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한 분석은 어렵고요. 혹시 중국 측에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왕소령이 통역관과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알면서 찌르는 건지. 최재혁은 그 눈빛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왕소령은 결국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최재혁이 USB를 건넸습니다. 그 USB에 뭐가 들었는지는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진짜 해류 데이터였습니다. 다만 음향 반사 패턴 부분의 파일 이름이 좀 특이했습니다. 093 타입 음향 신호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는데 열어보면 그냥 텅 빈 폴더였습니다. 파일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네 093형 잠수함 음향 신호를 알고 있다. 데이터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쓰겠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최재혁 말로는 그냥 실수로 이름을 잘못 붙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50%만 믿었습니다. 왕소령은 40분을 있다 갔습니다. 표정이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기습 점검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네 잠수함 활동이 민간 어업 장비에 포착됐을 가능성을 안고 돌아간 겁니다. 그 USB를 분석하면서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을지 생각하니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왕소령 쾌속정이 수평선 쪽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난간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소장님, 그 USB 폴더 이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최재혁이 아주 무고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파일 관리를 좀 허술하게 했더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 사람, 중국 해군 정보 장교를 데이터 한 줄로 갖고 논 겁니다. 총도 안 쏘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텅 빈 폴더 하나로요. 최재혁이 조리실에서 신라면 2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처음 마셨을 때보다 덜 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겠죠. 아마 오늘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감각이 좀 무뎌진 거겠죠. 파도가 배를 한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말라카냥궁 회의실이었습니다. 리진회의의 최후 통첩 마감 시간까지 정확히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각하와 주요 장관들, 그리고 저까지 12명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기온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기 자체가 납덩이처럼 무거웠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협정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카의 시선이 그 빈칸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카가 천천히 만년필을 집어드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카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건가? 저한테, 그리고 그 한국인들한테.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카, 지금 중국이 내민노예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이 나라 어민들은 자기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습니다. 영원히. 가카는 만년필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협정문을 손으로 밀어내셨습니다. 테이블 끝으로 천천히. 필리핀은 팔지 않습니다. 리지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얼굴이 굳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가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유감입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놨다는 듯이, 그 여유로움이 협박보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감은 3시간도 안 돼서 현실이 됐습니다. 오후 1시 14분, 팔라완 서방해역 감시 초소에서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팔라완 서방 50해리 이내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052D형 방공 구축함 4척, 054A형 호위함 4척, 총 8척이었습니다. 052D형 구축함 한 척에 탑재된 HHQ-9 함대공 미사일만 64기입니다. 그게 4척 동시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중국이 이 해역에 끌고 들어온 전력을 수치로만 환산해도 웬만한 중소국가 해군 전체 전력과 맞먹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사명 핵추진 공격 잠수함 한 척이 자망 중이라는 보고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잠수함은 유육 어뢰화대한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탐지되지 않은 채로 접근하면 웬만한 수상함은 교전 시작 10분 안에 해결됩니다. 동시에 GPS 신호가 끊겼습니다. 전파 교란이 시작됐거든요. 팔라완 해역 일대의 위성 신호가 순식간에 먹통이 됐고 필리핀 해경 함정 3척과의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그 함정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필리핀이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한다. 결국 강철 산호가 발각된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중에 따질 문제였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저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 긴급 지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기대는 별로 안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을 권장합니다. 그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딱 하나입니다. 니들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전력이 뭔지 아십니까? 노후 OHP급 호위함 2척이 전부였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에 운용하다 퇴역시킨 걸 불화받은 겁니다. 함령 40년이 넘은 배입니다. 저 중국 함대 앞에 내보내는 건 칼 한 자루 들고 탱크 중대 앞에 서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실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산토스 차관보, 그 한국인들 지금 어디 있어요? 당장 연락해요. 내무장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카를 설득해서 서명을 거부하게 만든 게 저였으니까요. 만약 오늘 이게 실패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 것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암호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재혁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그 짧은 시간이 숨이 막힐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장님, 영구사명 잠수함이 1번 거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재혁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너무 태연해서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오면 안 되는 곳에 오는 게 오히려 낫죠. 한국이 설치한 음향 DB 실전 테스트 기회잖아요. 차관보님은 벙커 들어가 계세요. 15분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5분. 핵추진 잠수함이 접근하고 있고 구축함 8척이 해역을 봉쇄하고 있고 GPS는 먹통이고 미국은 구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남자는 15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배달 예정 시간을 알려주듯이요. 저는 가카를 모시고 지하 벙커로 이동했습니다. 벙커 앞 메인 스크린에는 노 시그널이라는 붉은 글씨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바다에서 장님이 된 상태.
우리 바다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4분 28초 후 꺼져 있던 메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파란 화면이 들어오더니 접속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팔라완 서방해역 전체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위성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해저 지형까지 3차원으로 구현한 지도였고 수신별 해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겹쳐졌습니다. 그 위에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의 위치였습니다. 수상함 8척은 물론이고 수중 23m 깊이에서 잠항 중인 연구사명, 잠수함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GPS 신호 없이, 위성 데이터 없이, 오직 해저에 깔린 소나 어레이에서 올라오는 음향 데이터만으로요. 스피커에서 최재형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미국 GPS 끊기면 장님될 줄 알았겠죠. 저희는 수중으로 봅니다. 참모들이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미국 위성 화면이 흑백 TV였다면 이건 8K 입체 화면이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패널에 각 함정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052D형 구축함 4척 각각의 기관 출력 수치, 추진 방향, 속도 변화 패턴이 개별적으로 표시됐습니다. 054A형 호위함들의 능동소나 발신 주기까지 잡혔습니다. 연구사명 잠수함은 현재 깊이, 이동 속도, 심지어 기관 회전수 추정치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려면 강철산호의 두 번째 층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해저소나 어레이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단순한 음파 신호가 아닙니다. 각 함정이 내는 소리는 엔진 종류, 프로펠러 형태, 함체 진동 특성에 따라 고유한 주파수 패턴을 가집니다. 일종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듯이 함정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한국기술진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해역을 지나간 중국 해군 함정들의 음향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AI 분류 알고리즘으로 학습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정보들은 그 AI가 실시간으로 음향 신호를 분석해서 뽑아내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도 이 해역에서 GPS가 끊기면 적 잠수함 위치를 저렇게 정밀하게 잡지 못합니다. 미국 방식은 위성과 항공 초계기에 의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성이 끊기면 눈이 반쯤 감기는 겁니다. 반면에 강철산호는 위성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전파 교란을 걸면 걸수록 수중 음향 네트워크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작동합니다. 전파 교란이 수중 음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중국이 스스로 자기 눈을 가리는 동안 우리 눈은 더 선명하게 뜨인 겁니다. 그때 최재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연구삼 진행 방향 전방 2.8km, 2번 어레이 능동 모드 전환. 저주파 교란파 전개예요. 화면에서 2번 거점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사명의 궤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의 항법 시스템은 관성 항법과 음향측위를 함께 씁니다. 그중 음향측위에 특정 주파수 간섭이 들어오면 위치 추정 연산이 틀어집니다. 계기판이 거짓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심이 실제보다 얕게 뜨거나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됩니다. 잠수함 승조원 입장에서는 계기판을 믿어야 하는데 계기판이 이상한 수치를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선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강행하다 암초나 해저 지형에 부딪히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일단 물러나서 시스템을 재점검하거나. 연구사명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최재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사명이 방향을 트는 순간 3번 거점에서 수중 캐비테이션 유도 신호를 전개했습니다. 캐비테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수중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체 주변에 발생하는 기포 현상입니다. 기뢰나 어뢰가 접근할 때도 이와 유사한 음향 신호가 발생합니다. 즉, 잠수함 음향 탐지 장비 입장에서는 기뢰가 따라오는 것처럼 인식되는 신호를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 기뢰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소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사명의 자동 위협 회피 프로그램은 그 신호를 진짜로 읽었습니다. 그 결과가 화면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연구사명이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진로를 역전시켰습니다. 한 번 거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총 한 방도 어뢰 하나도 없이 스스로 돌아선 겁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격침이 아니라 퇴각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방식이
왜 더 영리한 방식인지 아십니까? 격침을 하면 즉각 국제 분쟁이 됩니다. 중국은 자국 군함 격침을 빌미로 훨씬 더 강한 보복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스스로 물러났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격침당한 함정도 없고 전사자도 없고 보복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국 핵잠수함이 이 해역에서 왜 후퇴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자기네 시스템이 음향교란에 취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최재혁은 중국이 이길 수도 없고 떠들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수상함 8척은 어떻게 됐냐고요. 중국 함대의 봉쇄작전은 잠수함과 수상함이 연동해야 완성됩니다. 잠수함이 수중 경계선을 형성하고 수상함이 해상을 차단하는 구조거든요. 핵심 축인 영구사명이 후퇴하면서 그 연동이 깨졌습니다. 독자적으로 작전을 강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진작에 계산하고 신의 한 수를 던졌던 거였죠. 특히나 이 해역에서 우리가 자기들 위치를 저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중국 함대 지휘관도 눈치채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감시하러 온 건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선명하게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최재혁이 작전 중에 수집한 데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작전이 진행된 47분 동안 강철 산호 네트워크는 중국 함정 8척과 잠수함 한 척의 음향 데이터를 732GB 신규 수집했습니다. 각 함정의 기관 고유 소음 패턴, 프로펠러 회전 특성, 통신 주파수 사용 버릇, 심지어 전술 기동 패턴까지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 함정들이 이 해역 어디에 숨어도 어떤 위장을 해도 소리만으로 누구인지 특정된다는 뜻입니다. 중국 남해함대 주요 함정들의 음향 지문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통째로 박힌 겁니다. 중국이 봉쇄작전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들 고유 음향 신호를 전부 한국 AI 시스템에 헌납하고 돌아간 셈입니다.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해부당한 겁니다. 전파 교란은 47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GPS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통신이 끊겼던 해경 함정 3척도 전원 안전하다는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강철 산호 1번부터 6번까지 전체 거점이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인명피해는 0명이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9시간 후 자진 철수했습니다. 공식 성명에는 작전 목적을 달성했다고 적혔습니다. 무슨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벙커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핵추진 잠수함이 수중에 깔린 음향 네트워크 앞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총소리 한 번 없었습니다. 폭발 한 번 없었습니다. 뉴스에 낼 만한 장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 작전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겼다는 증거조차 남기지 않는 것. 중국이 떠들 수도 없게 만드는 것. 이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세계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각하가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산토스, 저 한국인들 지금 어디 있나? 저는 암호 전화기로 최재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최재혁과 기술자 서너 명이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옷은 여전히 기름때와 바닷물로 범벅이 된 작업복이었습니다. 별다른 포즈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짧은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퇴근 좀 해도 됩니까? 다음 날 아침, 팔라완 서방 해역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공포가 꿈이었나 싶을 만큼 바다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수평선 저 너머로 사라진 자리에는 그냥 파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고 어선들은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는 케이블을 감고 누군가는 노트북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누군가는 용접기를 들고 뭔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장 기술자들이 아침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최재혁은 갑판 한쪽에서 버너에 냄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각하와 저는 리무진을 타고 팔라완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각하 경호팀이 먼저 내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에 올라타는 순간 최재혁이 종이컵을 들고 갑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종이컵 라면을 들고 다가오는 현장 소장. 경호원 2명이 반사적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각하가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손으로 종이컵을 받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맵겠군요. 맵습니다. 근데 먹고 나면 땀이 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원해집니다. 각하가 한 모금 드셨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70년 전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본군 점령 시절에 밥을 굶으면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맛이었겠군요. 뜨겁고 얼얼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 가판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재혁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각하 옆에서 자기 컵을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연설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남의 담당 채널이었습니다. 리진웨이 측이었습니다. 먼저 연락해온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각하께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각하가 전화기를 받으시면서 라면을 한 모금 더 드셨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라면을 또 한 모금 드셨습니다. 리진웨이가 수화기 너머에서 기다리는 동안요. 나중에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중국 측의 요청은 해양구조물 철거 협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것을 강제로 제거하겠다던 그 나라가 이제는 협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는 사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협의를 요청한 건 단순히 어제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어제 94명 잠수함이 어떤 이유로 후퇴했는지, 그리고 자기네 함대 전체가 강철, 산호 네트워크에 얼마나 정밀하게 노출됐는지를 중국 해군 수뇌부가 분석한 결과를 받아봤을 겁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그들은 이 해역에서 자신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어항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강제 철거 작전을 다시 시도했다가는 그 과정 전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데이터화됩니다. 나중에 국제 무대에서 증거로 들이밀면 그걸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협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척하면서 시간을 버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판단 자체가 이미 패배를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퍼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전 다음 날부터 동남아시아 외교 채널이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연락을 했던 건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가장 긴 충돌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파라셀 군도를 1974년에 중국에 빼앗긴 나라이고 그 이후로도 어선 납포, 해경선 충돌, 자원 탐사 방해 등 중국의 갑질을 수십 년째 받아온 나라입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한국 측의 비공개 채널로 접촉했습니다. 강철 산호와 유사한 시스템을 자국 해역에도 구축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뒤따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사바 해역에서 중국 해양, 조사선의 무단 진입을 2023년 한 해에만 16차례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투나 해역은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단이 해경선을 동반해서 정기적으로 조업을 강행하는 해역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항의해도 중국은 역사적 권리라는 말로 무시해왔습니다. 브루나이까지 나섰습니다. 브루나이는 인구 45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외교적으로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도 이번에는 한국에 공식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중국한테 찍힐 각오를 하고 손을 든 겁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뻔했습니다. 필리핀이 해낸 걸 봤으니까요. 이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도 이 나라들에게 군사 지원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은 암호키를 미국이 쥐는 구조입니다. 결국 자주권을 완전히 갖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한국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술 이전을 포함합니다. 자국이 운용하고 자국이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이 나라들의 적이 아닙니다. 중국에 인접한 나라로서 같은 종류의 압박을 경험해온 나라입니다. 공감이 되는 거죠. 돈 받고 무기 파는 나라가 아니라 같은 바다에서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온 나라에 기술을 맡기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경제적 수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베트남 해양 감시망 구축 사업 예상 규모만 해도 약 18억 달러 수준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타지난 사바 해역 수중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12억 달러 내외로 추산됩니다. 인도네시아 나투나 해역 사업은 지형 복잡도를 감안하면 25억 달러도 넘을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규모가 작지만 이미 한국 해양 방산 기업 2곳에 예비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60억 달러가 넘는 수주 파이프라인이 단 며칠 사이에 생긴 겁니다. 여기에 유지보수 계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추가 거점 확장 계약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향후 10년에 걸쳐 3배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중국에게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단순히 남중국해 해역 지배력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주도의 해양 안보 네트워크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되면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해양 영향력 전략이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국에 보복해야 하는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한한령 같은 경제 보복이 다시 날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교묘한 방식으로요. 그 걱정을 최재혁한테 털어놨습니다. 최재혁이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중국이 우리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차드 보복 때 한국 롯데가 중국에서 타격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세요? 한국이 불화수소 공급을 잠깐이라도 조였다면 중국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는데 6개월도 안 걸립니다. 중국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선을 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은 건드릴 수 있어도 한국은 건드리기 더 어렵습니다. 미국이랑 싸우면 안보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이랑 싸우면 산업 자체가 멈춥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총 맞는 것보다 심장이 멈추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 비유가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총은 맞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다른 얘기죠. 이 작전의 결과가 외부로 알려지는 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걸렸습니다. 처음엔 필리핀 국방부 내부 보고서로 시작됐고 그게 미국 태평양사령부에 전달됐습니다. 거기서 유럽 정보기관들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방산업계 애널리스트들이 이 내용을 분석 보고서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GPS 없이 핵잠수함을 밀어낸 수중 네트워크, 한국이 만든 새로운 방정식. 그 이후로 일이 커졌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가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강대국 해군력에 대응하는 비용 효율적인 비대칭 전력 모델이 실전에서 입증됐다. 이 분석이 나오자 유럽 나토 회원국 중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해군 견제용으로 비슷한 수중 감시망 구축을 한국 측에 비공식 타진했습니다. 발트해는 남중국해보다 수심이 낮고 지형이 복잡합니다. 그 조건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다 설계해뒀다는 거였습니다. 인도가 연락을 해왔을 때는 저도 놀랐습니다. 인도는 자국방위 산업 자립을 원칙으로 고집해온 나라입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걸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런 인도가 한국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인도양에서 중국 잠수함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경탄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황이었습니다. 경탄은 이 시스템의 개념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수중 음향 네트워크를 민간 시설로 위장해서 설치하고 AI 기반 음향 분류 시스템으로 실시간 식별하고 전파 교란 환경에서도 독자적으로 작동하게 만든 설계.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기존의 어떤 방식과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구축함 한 척 값이면 팔라완 전 해역을 커버하는 강철 산호 전체 네트워크를 설치하고도 남습니다. 유지비는 구축함 한 달 운용 비용보다 쌉니다.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밀어낼 수 있는 억지력을 만들어냅니다. 당황은 미국과 프랑스 같은 전통 방산 강국에서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이 방향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미 실전에서 구현해버렸다는 데서요. 그 모든 반응이 쌓이는 동안 저는 최재형 옆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최 소장님, 이제 중국이 이 네트워크 파악하려고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최재혁이 대답했습니다. 파악하려면 10년은 걸립니다.
수중 음량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이 쌓여야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10년 동안 저희는 더 심어 놓을 겁니다. 중국이 따라잡을 만하면 또 다음 버전이 나와 있겠죠.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 소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한국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수주 금액이야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서요. 최재혁이 바다를 보면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우리도 남해 바다에서 일했던 나라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지금 필리핀 GDP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인데 그 시절 한국이 딱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기술을 팔러 중동 바다로 나갔고 사우디, 리비아, 이란에서 해상 플랜트 짓고 파이프라인 깔면서 달러 벌어다가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바다를 맡겨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갓 독립한 나라들, 자국 기술이 없는 나라들이 한국한테 바다를 맡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날씨가 나쁘다고 안 했거든요. 파도가 높다고 안 했거든요. 그러나 오직 한국만큼은 무조건 해냈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가 컵을 들고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믿고 맡겨준 나라들 덕분에 한국은 더욱 기술적으로 완벽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에서도 성공했으니 한국은 더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더 많은 나라들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세상이 순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0년 전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의 바다를 지켜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포탄이 아니라 기술로, 협박이 아니라 약속으로요.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몇이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팔라완 바다 위로 높이 올라왔습니다. 어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망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배들이었습니다. 어제 그 무서운 밤이 지나고 오늘은 그냥 평범한 어업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작전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어민들이 자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하루요. 갑판 어딘가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누군가 필리핀 국기 옆에 걸어놓은 거였습니다. 누가 걸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거든요. 바다 위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칠 것이고 어선은 여전히 고기를 잡을 것이었습니다. 강철 산호는 여전히 물 아래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것이고 아무도 그게 거기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바다의 주인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